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는 전기량이 5년 안에 4.5배가 평균 증가한다는 거예요. 4.5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과 사회 결정 구조와 충전망으로는 이걸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 혁신도 일어나야 되고 네. 제도 혁신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정이나 이런 건 자주 올 것 같아요. 근데 AI 경제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느냐? 인터넷 경제 버블 왔지만 오는 거잖아요. 3년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이걸 왜 5년 동안 쓴다고 하느냐 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는 5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것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5년으로 적은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AI 칩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 3년으로 해놨던 거죠. 근데 그걸 5년으로 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물론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회계적인 무언가의 속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법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코 불법적이거나 속였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적합한 표현이 아닌 거죠. 감가상각 이슈는 뭐 그렇게 금방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에너지 문제는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GPU가 있어도 에너지가 확보가 안 돼서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크기를 정의할 때 6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나오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에너지만 들어오면은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보면은 걱정이 되는 건 있는 게 부족하니까 네.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민심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이런 이제 반론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기하고 또는 추가적으로 이제 히토류를 기반으로 하는 그쵸. 자석, 그러니까 특히 자석이죠. 자석이 안 들어가는 냉각기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데이터 센터에는 세 가지 이슈가 생긴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추가적으로 전력의 문제, 히토류의 문제, 그다음에 ESS의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ESS부터 말씀을 드리면 ESS는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썼던 거죠. 즉 태양광하고 풍력이 생산되는 시기와 소비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피크타임이 있는데 낮에 막 태양광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이걸 어디다 저장해놨다가 그때 피크타임에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서 ESS 산업이 커졌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량의 플럭투에이션이라고 하죠. 변동량이 보통의 데이터 센터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래요. 아하. 보통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는 위아래로 엄청나게 그리는데 맞아요. 위로 올라갈 때도 위험하지만 아래로 내려가서 정말 제로로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망이 멈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났던 사건도 사실은 플럭투에이션에서 많이 써서가 아니라 안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전력망이 스톱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모든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에는 ES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SS 산업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크게 봤을 때는 전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생 변수로 있는 자석이라는 것. 여러분들 자석이 뭐 중국이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 유해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을 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장을 다 중국으로 옮긴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거기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면서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진보도 만들어내면서 자석 시장의 전 세계 95% 어떤 일부에서는 98%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석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휴머노이드에 있는 액추에이터도 못 만들잖아요. 미국 공군에 들어가는 모터도 못 만들고 2부에 들어가는 모터도 못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냉각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미국이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분명히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합의를 하는데도 요인이 될 거고요. 이것이 합의가 된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리튬 아메리카스 미국의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네네. 뭔가 이러한 자석과 관련 생산과 관련된 전 세계 공급망의 변화는 저는 가져올 거라고 보고 이것도 한국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네네. 한국에서 뭐 만드는 네, 이렇게 그쵸.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을 앞으로 무진장 커질 거라는 부분에서 있고요. 전력의 가장 큰 문제인 게 올해 4월 달에 IEA 네.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AI 수요에 대한 프리딕션 했는데 자기네 것만 한 게 아니라 딜로이트, 가트너,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다 했던 에너지 이거를 했더니 평균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 전기량이 2030년까지 5년 안에 4.5배가 평균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4.5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거기 보고서에 쓰고 있냐면 지금과 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과 사회 결정 구조와 그 다음에 송전망으로는 이걸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 혁신도 일어나야 되고 네. 제도 혁신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AI 데이터 센터 하면서 원자력도 대단히 사람들 관심을 많이 있지만 원자력은 전문가에 따라서 1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으로 볼 때는 IEA에서 일 때는 7년이라 그래요. 건설 허가 나와서 거기서 전력 뽑아내는데 때까지. 보통 2, 3년은 법적 소송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빨리 짓는 나라가 중국하고 과거 소련이거든요. 2025년부터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기가 4.5배, 2030년까지. 30년까지. 5년을. 그러면 5년인데
만약에 먼저 지는데 7년 걸리면 챗GPT 그때부터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가스 쏟자. 그쵸. 그래서 LNG를 지금 엄청 쓰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스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가스는 2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스하고 태양광이 2년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미국에서 석탄을 쓰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LNG를 그쵸.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욕을 먹었던 것이 X.AI에서 처음에 10만 개의 콜로서스를 만들 때 LNG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기서 가스 나는데 저게 어디 거야 그랬더니 일론 거기 서스테이너블 하다며 그러면서 비판을 먹어서 맞아요. 지금 그 근처에다가 지금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스로 하고 돌리고 태양광은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일단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는 그쵸. GPU는 그들에게 병목이 아니에요. 메타의 저커버그도 작년에 우리에게 버틀렉은 돈이 많고 GPU는 언제든지 사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병목은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초에 또 전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도 어디 그 컨퍼런스에서 현재 AI에 있어서의 병목은 일렉트리시티다.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력은 기업에서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거기에 송전망도 깔아줘야 되는 거고 이거 쉬운 것이 아니죠. 말씀하셨던 버지니아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버지니아에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에 시민들이 불만이 큰 것은 또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다가 올라가면 더 싫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기료가 제일 싼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전기료가 제일 쌌고 한국보다 더 쌉니다.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전기료가 올라가면 미국이 원래 석유값도 제일 싸잖아요. 근데도 올라가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도 사회적 이슈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일반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빅테크나 오픈 AI나 뭐 이런 데서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런 거는 근데 제약이고 지연될 수 있어도 저는 그래서 조정이나 이런 건 자주 올 것 같아요. 근데 AI 경제로의 전환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을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경제로 가겠다라는 거죠. 인터넷 경제 버블 왔지만 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조정의 기간이 짧으냐, 기냐,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버블이 터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정은 자주 올 수 있다. 전력에 대한 불안정성과 이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 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어떤 특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완공이 6개월 지연되어서 다 됐는데 6개월 지연되었다. 이렇게 소식만 나와도 이런 공포에 대한 충격,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 없는 AI 경제의 완성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버블이 반드시 터진다는 보장은 또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인스랑은 AI 경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에 있어서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멘트란 단어는 원 프로덕트나 원 서비스가 경제 질서를 바꿀 때를 우리가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 모멘트라고 쓰는데 아이폰이 그랬죠. 아이폰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세상의 경제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 경제를 바꾸는 게 뭐냐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님 집에 스마트폰 두고 나오시고 집에 나와서 한 2, 3분 걸어갔는데 깜빡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다시 돌아가야죠. 중독 현상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없는 일상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뭐 다 거기서 은행, 뭐 투자, 심지어 투자도 다 스마트폰에서 해결되는 거니까요. AI 모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젠스가 얘기하는 거는 AI 없으면 우리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없으면 업무가 안 된다. AI가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진다. AI가 없으면 미디어 소비가 어려워지고 AI가 없으면 커머스가 어려워지고 AI가 없으면 투자를 잘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AI 모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오고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업무를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미 헤비 유저들은 느끼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이것이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은 저희 어머니도 쓰시고 요즘 저희 어머니 80 넘었는데 챗GPT 좋아하시거든요. 돋보기를 안 껴도 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정말 어르신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스마트폰 유튜브 없으면 못 사시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AI 경제가 온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거하고 AI 없으면 못 사는 사회로 가는 거 이것이 AI 경제지. 그렇죠. AGI가 나와서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뭐 이것도 뭐 어떤 정도의 사회적 충격일 수 있는데 우리가 공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을 바꿔버려서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면서 AI 없으면 못 사는 사회 이런 사회로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경제가 도래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사실 오픈 AI의 5개년 비즈니스 플랜 봤을 때 마음에 좀 안심을 했어요. 돈 정말 제대로 벌려고 하는 거나 B2B는 포기하고 B2C만 갈 줄 알았더니 둘 다 먹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쉽게 해서 유튜브 프리미엄도 하고 유튜브 무료 이용자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광고 붙여서 돈 벌겠다
모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구체적인 B2C 플랜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게 이들이 시장을 잘 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직원도 뭐 사실 벌써 6천 명이 넘었잖아요.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서 잘 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버블 논쟁은 또 오픈AI가 내년에 상장하면 또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올해 3월 말에 400억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3천억 달러 밸류에이션 받았는데요. 올해 8월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스톡 옵션 나눠줄 때 5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이었다는 거예요. 올해 10월 달에 MS하고 관계 정리하면서 이제 상장할 준비 다 했잖아요. 영리 축으로. 그러면서 6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이 나왔다는 거죠. 이 정도 흐름이면 내년 봄에 상장하면 1조 달러 가지 않을까요? 근데 상장하면서 1조 달러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뭐 1조 달러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조 달러가 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1조 달러짜리 회사가 나온 것도 2020년에 거의 처음 나온 거라서 몇 조 달러 그러니까 우습지만 엔비디아 5조 막 이렇게 우습지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럼요. 이게. 그러면 당연하게 팔란티어도 고평가됐다고 난리인데. 팔란티어도 0.5조 달러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네. 고평가됐다고 난리인데. 그쵸. 오픈AI가 1조 달러를 상장으로 하면은 한 달 안에 1.5나 2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거품이다. 또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오픈AI 실적이 8월에 매출, 분기 매출을 50억 달러 못했네? 1조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 가치를 받는 기업이 분기 매출이 50억 달러야? 이게 뭐야 도대체? 먼 미래를 상상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당연하게 또 거품론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 거고 고개 숙였다가 고개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없고 여러 가지 병목이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 생각해 보면 병목을 해결하는데 이제 전력을 다하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젠슨 항이 이거 AI 이게 중국이 이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근데 왜냐면 중국은 에너지가 공짜잖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 항이 그리고 이제 많은 빅테크 수장들이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중국의 그 AI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다고 보세요? AI 수준은 저는 이제 많이 쫓아오고 있는데 좀 현명한 전략을 몇 개 보죠. 인프라부터 밑으로부터 올라가면 2025년 IEE에서 예측하는 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중국을 빼고 아더월드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 전체 발전량과 중국이 딱 2배입니다. 중국이 2배. 중국이 나머지 중국에 생산되는 총량의 곱하기 2예요. 그리고 작년에 1 그냥 곱하기 1이었거든요. 올해 2배로 늘어나고요. 참사댐인가요? 제가 발음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댐에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이 용량이 얼마냐면 20기가와트. 근데 그거의 3배를 티벳에서 짓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가동하려면 그것도 한 4, 5년 걸릴 거라 그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력댐이기 때문에요. 여기 60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그 네, 뭐야? 원자력 발전 하나인데 이게 20, 60 막 이 정도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는 그리고 에너지 비효율적 그러니까 그잖아요. 하웨이 360개 막 칩 연결해가지고 네. 막 하나랑 비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인프라 부분에서는 네. 대단히 자신감 있게 나온다. 냉각기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인프라에서 병목이 안 생기는 거죠. 전력과 히토리에서는 병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칩에서 생기는 거고 칩 중에서도 사실은 ASMR이 없는 것이 가장 제약된 것이 저는 가장 크게 더디게 발전시킨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비가 없으니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저는 고성능 칩을 만드는 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딥시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쿠다를 해체하고 쿠다 없이 예를 들자면 연결했다든지 그리고 대단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GPU 2개로 예를 들자면 GPU 10개 효과를 낸다든지 언어 모델 학습에 있어서도 되게 효율성을 높여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떨어지고 있는 GPU 역량으로도 미국에 견줄 만한 능력들을 갖고 온다는 거고요. 또 올해 8월 말에 새로 책정한 AI 정책이 있습니다. AI 플러스라는 정책을 중국에서 이제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는 6개 기업만 AI 모델 만들어라. 알리바바, 딥시크 뭐 이런 몇 군데 나머지는 서비스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은 다 오픈소스로 풀어라. 그렇게 지금 정책을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었고 그러면서 AI 플러스는 뭐냐면요. 농민에서 의사까지 AI 쓰게 해라. 그래서 지금 위챗에 벌써 3만 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농부들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이게 지금 약을 뿌려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나무를 키우다가 이걸 보여주고 소를 키우다가 보여주고 돼지를 키우다가 보여주고 이것도 있고요. 또 워낙 중국이 아직까지 당연하게 전체적인 사회적 수준은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의료보험이 잘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약국을 가거나 우리 식으로 하면 유튜브 보면서 병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의사 100명이 달라붙어서 파인 튜닝을 해서 그분들이 아픈 증상을 얘기하면은 반드시 병원 가라는 메시지는 함께 나오지만
있지만 이것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건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진단해주는 지금 AI 서비스들이 지금 의학 서비스 나오고 있고요. 다양하게 AI가 실용화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위챗 중심으로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위챗 중심의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미니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위챗과 사실 알리바바도 미니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미니 프로그램에 AI 서비스를 집어여서 확산시키는 즉 서비스와 AI 모델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이런 방식으로 중국이 택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8월 달에 뉴욕타임즈에서 기고를 하죠. 우리 너무 디지털 신에 지금 목숨 걸고 있어. 그러니까 AGI에. 이것도 해도 좋은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정책은 중국 플러스 정책 우리 본받아야 돼. 우리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시켜야 되고 투자도 VC들은 이런 데 투자하고 엔지니어가 관심 갖고 있는 AGI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주의적 관점인 거고 기술자들의 엔지니어들의 관점이고 과학자들의 관점이면 그들의 AGI를 만들어 나가도록 만드는 거고 오히려 단계별 지금의 단계 기술에 맞는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VC들의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 흐름들을 바꿔놓아야 된다는 기고문을 에릭 슈미트가 8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싣습니다. 이렇게 돈 들어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버지니아에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국이 AI 정책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휴머노이드 열심히 하는 거 그건 2023년 11월에 결정된 국가 전략 계획서에서 가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중국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싱가포르하고 두바이에서도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더 수작되는 게 놀라운 충격이 뭡니까 여러분? 베를린하고 뮌헨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바이두하고 위라이드 뭐 이런 서비스들이 나가서 저는 미국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웨이모가 예를 들면은 도쿄에서 지금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만 중국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싱가포르가 아랍에미레이트와 그다음에 독일이라고 하는 유럽 시장을 진출한다는 의미에서 그들 또한 대단히 팽창을 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차라리 중국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구글의 에릭 스미츠가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미국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만큼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돼서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AI 패권 전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제 누가 승기를 잡을지 이거는 언제쯤 우리가 결과를 양강 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갈등처럼 단절된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때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급망의 재편과 전략적 공급망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 이런 거 부분에서 탈중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정학 경제학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의 축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만 몇 가지 전략적 자산에서는 중국하고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중국 경제하고 완전히 단절된 세상 이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현재 구도에서는 뭐 휴머노이드가 진짜 전 세계 80억 개가 깔리면 그때 가서는 조금 달라지지만 그때까지는 우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중국 경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강 체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 히토리라든지 이런 걸로 협상을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는 끌려가는 모습 보여주는 건 히토리 때문이거든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을.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좀 힘 빠졌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의 지금 AI 부분에서의 압도적인 역량은 결코 무시할 그냥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의 막 한국과 일본 시장도 노리고 있지만 유럽은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더디게 갈 뿐이지만 워낙 시장이 크고요. 광고 시장을 보더라도 여러분 미국 시장만큼 또는 보다 매력 있는 데가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여러분 유료 이용자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 많지만 무료 이용자는 미국보다 인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를 오픈AI가 되게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저는 TAM이라고 할 수 있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미국 기업들에게 더 크다. 어허. 아무리 중국이 커도 네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양강 체계, 특히 미국이 조금 더 앞서가는 상태에서 양강 체계는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